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사나입니다. 나무누 멘토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박플러스 시즌2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주식시장은요, 진짜 수많은 트릭과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속에서 이 전쟁터와 같거든요, 이게. 전쟁터와 같은 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정신 바짝 안 차려가지고는 정말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 정신만 바짝 차려가지고 될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은 꼭 배우고 가져갈 것들은 가져가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제 방송 시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고 긴 이 전쟁터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든든한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참여 방법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 02-3153-2611번 무료 문자 013-3366-0110 013-3366-0110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www.sentv.co.kr www.sentv.co.kr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부터 간단히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오늘 우리 의미 있는 부분은요, 일단 1900포인트를 다시 올라섰다. 사실 1900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까? PBR 1인 지점이다. 우리가 PBR 1인 지점을 6개월 이상 본 적이 없어요. 금융위기 때도요, PBR이 1 이하에서 6개월을 지내지 않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00 이하에서는요, 지수가 아무리 떨어지고 얼마만큼의 지지점이 어디다 설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쨌든 바로 돌아올 거니까. 다만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1900 이하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다시 1900 올라와서 여기서 2000포인트 갈 때 어느 종목이 대장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죠. 항상 그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1900포인트를 많이 가볍게 탈환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오늘 일단 움직임은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 여전히 114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인 점은 우리가 아직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 한 2조 정도의 매도 부분에서 한 90%가 전부 다 어디 자금이냐면 미국계 자금이거든요. 이 미국계 자금은 원래 중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자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계 자금이 흘러 많이 나왔죠. 이거는요, 9월 이후에 들어온 단기적인 흐름들에서 지금 빠져나온 금액이다. 그러면 중장기적 시각을 가진 이 자금들은 작년 1월 1일부터의 현재 지점까지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실어서 떠나는 이런 미국계 자금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는 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이 기관들의 매수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 장에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지수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역시 삼성전자가 모처럼 만에 좀 강한 이제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1.78%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안정감을 주었다는 거죠. 대장주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강한 반등을 주면서 이 지수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또 특이한 점은요, 시장이 이러한 강보합선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 골고루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더라, 이거죠.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현대 롯데모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뛰는 종목은 급격히 많이 퍼센트를 만들어냈지만 또 못 내는 종목들은 마이너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종목별로 어떤 시장 편차가 굉장히 큰 시장이었다. 이런 시장은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가 참 힘든 구간이죠. 이럴 때는요, 조금 느긋하게 아예 봐버리면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예 느긋하게 보든지 아니면 반등이 급격히 들어올 때 한 번씩 잘라주는 이런 매매, 딱 두 가지만 현재 합당하다. 어중간한 매매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요,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요, 지난 공략주에 대한 AS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요, 종목들, 대우 인터내셔널 한번 볼까요? 예.
이런 급락장에도 불구하고요, 이 대우 인터내셔널 흐름은요, 굉장히 좋죠. 오늘도 3%. 자, 대외적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종목이 전혀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은요, 이번 실적 충격도 없었고, 그리고 향후 기대감도 꽤 크기 때문에 이 신고가 충분히 날 수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요, 흐름은 추세가 우상향 잘 흐름을 타고 있죠. 한국전력도 그렇고요. 요즘에 이 유틸리티 꽤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끌고 가서 한번 이익을 좀 더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랜드인데요. 강원랜드도 지금 시장의 충격에 의해서 굉장히 잘 견뎌냈고요. 오늘도 흐름 어때요? 살짝 돌아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춘절 효과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이 소비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이익을 좀 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매장 자체가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매출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 다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강원랜드 계속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TNG인데요. KTNG 같은 경우도 방어적인 측면으로서는 꽤 괜찮았는데요. 아직까지 강한 흐름들은 나오지 않네요. 그렇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번 지수 하락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한 바닥세를 만들어 두었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일단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해서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반 경기선을 완전히 다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좀 된 종목은요, 바로 이 DGB 금융지주인데요. DGB 금융지주가 지금 연일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계 외국계 이 자산 운용사에서 지금 물량을 털고 나가는 부분. 그때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번에 이제 카드 사태라든지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요, 특별 감사를 받게 된 부분, 지방은행들요. 그래서 지방은행주들이 최근 KB금융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는데 반해서 지방은행주도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큰 리스크는 없거든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더 이상 하락할 가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단한, 워낙에 이제, 실적이 좋은 은행주인데, 순간의 수급적인 충격, 그리고, 특별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충격받는 거는요, 금세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요, 안타깝게도요, 이 종목은 순간적으로 좀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기대치가 있는데 일단 시장 하락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중에 일단 손절가를 터치를 함으로써 포트에서는 제외가 되었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두산인프라코 놓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올 한 해 굉장한 기대치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그랬죠. 이 종목을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가기보다는 적어도 투자 금액의 한 10에서 한 20% 정도가 든다면 이거 한번 계속 끌고 한번 가보자. 이 한 분기만 더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밥캣의 1, 4분기 실적 굉장히 매력 있는 실적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분기 정도는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참 이 지난주에 안타까워요. 그죠? 순간적으로 손저가가 들어오고 나서 그냥 이거 129,500원까지 다시 올려놨거든요. 일부러 손절치게 만들려고 가격을 뺐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손절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 바닥 턴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향후 지금 이제 PX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파라자일렌의 이 증설 효과가요, 크게 나타난다면 올해는요, 아마 이노베이션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주가가 극과 극을 달릴 것 같아요. 완전히 추세적으로, 지금은 아니고요. 일단 1, 4분기는 반등이 나오는데 2, 4분기, 3, 4분기 파라자일렌에 대한 증설의 효과가 선반 잘 나타난다면 주가는요, 올해 한 5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때는요, 2, 4분기 이후에는 또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SK이노베이션은 1, 4분기까지는 상승이다. 2, 4분기에는 아마 극명히 주가의 흐름이 갈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추천 종목에 대해서 AS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의 워렌 버핏 2.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아하, 업종에 따라서 재무제표 보는 법이 좀 다르고 업종별로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지난주 우리 수주 업종에 관련해서 쭉 했었는데 이 손익계산서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다음에 같이 연결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 수주 말고요. 소매 유통업 관련해 가지고 또 한번 틀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분석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소매 유통업 기업의 종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백화점, 그리고 할인점, 홈쇼핑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죠. 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큰 틀에 대해서는요, 유사한 부분이 많으니까 큰 틀, 즉, 백화점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소매 유통업의 특징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조 활동이 없다. 물건을요,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조 활동이 거의 없고요. 뭐로? 구매 활동. 그래서 제조업에서 제품을 만드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품이라 그러죠. 그렇지만 소매 유통업에서는요, 이거를 상품이라 그럽니다. 왜? 사와서 뭐 한다? 판매하기 때문에. 구매 활동과 판매 활동만 존재하는 게 이 소매 유통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좀 이따가 또 건드려야 될 부분인데, 매출 채권 비중이 굉장히 낮다 이거예요. 매출 채권이 뭐예요? 물건 팔고 나서 돈으로 받기 위해서 약속을 받아놓은 게 바로 매출 채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매출 채권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요거는 지금 바로 이야기할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물건 주고 돈 못 받는 돈을 나중에 받는 경우 많죠. 대규모 이제 납품하는 어떤 유통사가 있다면. 그런데 얘네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백화점은 물건 주고 돈을 언제 받아요?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서, 옷 하나 사자. 옷 하나 사고, 내 다음 달에나 돈 벌면 갚아줄게. 이게 됩니까, 이게? 그거 안 되죠? 바로 현찰 박치기 아니면 카드 꺼야 돼요. 그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백화점의 매출 채권은 카드밖에 없어. 근데 카드는요, 결제하면 며칠 있다가 돈이 들어와요? 3일 있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에 비해서 매출 채권은 아예 없다. 현금이 굉장한 현금의 유통 속도가 빠른 이게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자, 수익 구조를 보면은요, 이 백화점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판매 수수료예요. 판매. 우리 있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거기 이제 많은 매장이 있잖아요. 예. 거기 많은 매장에 거기 직원들도 있고 상품들도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백화점 직원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그 정도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브랜드가 있으면 그 브랜드에서 그 직원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화점 직원이 아니고요.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요, 임대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냐면,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상가를 임대를 받았다. 그러면 상가 임대료는 한 달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꾸준하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백화점은요, 그 코너를 임대받았다 해가지고 그 코너에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물품 판 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가 아니죠. 즉, 그 가게에서 많이 팔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줘야 되고, 작게 팔면 수수료를 작게 되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하고는 다르고 뭐에 관계가 돼 있다? 바로 이 판매 수익이 관계가 돼 있다. 판매 수익에. 통상요, 이 판매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5에서 한 38%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짜리 물건 팔면은요, 100만 원짜리 물건 팔면 35만 원에서 38만 원 떼이는 거예요. 바로 이거 줘야 돼요, 백화점. 백화점이 먹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다냐?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또. 이상한 수수료들이 또 붙어 나가가지고요. 결국에는 얼마만큼 떼가느냐? 50% 떼가요, 50%. 그러니까 백화점 물건이 비쌀 수밖에 없죠. 100만 원 팔아가지고 그 안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 회사는 반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티기가 출발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에 반해서 할인점들은 조금 낮아요. 할인점 한 토탈 해가지고 한 35%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은, 이렇게 이제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요, 이거 있잖아요. 과거의 시대, 1960년대 이전의 시대는요, 제조업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 찍어내? 이렇게 하는 공급 중심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완벽한 수요 중심의 시대 아닙니까? 제조업이요,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한테 꼼짝도 못 합니다. 그렇죠?
서로 입점시켜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티격태격 그 안에서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죠. 협상력이 굉장히 우위에 있다. 이런 소매통 기업들은 협상력이 굉장히 우위로 실질적인 수수료는 계속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기가 막힌 상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우리나라 한때는요 백화점 상품권 못 찍어내게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요거 가지고 뭐 하니까 요거 때문에 시중의 통화량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못하게 되는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잘 가만히 보시면 요거 이자 없이 돈 빌려 쓰는 거예요. 아주 이거 황당하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10만원 주고 상품권 샀다 생각해 보세요. 10만원 주고 샀거든. 근데 상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종이 쪼가리 하나밖에 안 들어와 있어. 그런데 백화점 입장에서 1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나중에 언제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품권 가져왔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이자가 10원도 없어. 우리가 상품권 아무리 들고 있어도 이자가 10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이자로 자본을 차입하는 효과. 이거 하나가 정말 멋지고요. 또 있잖아요. 이게 또 있어요. 100장을 찍어내면은요, 100장이 다 안 들어와요. 한 장 누가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뭐 찢어지고, 물이 팅팅 불어가 못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두 다 회수가 안 됩니다, 이게. 상품권의 특징이. 여기서 남겨 먹는 것도 짭짤하죠. 그리고 또 이거 뭐냐면요. 상품권 파는 순간 매출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 물건이 안 나가도 상품권 팔리는 순간 매출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종이 쪼가리만 나가더라도 물건은 팔린 거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니까, 야, 이 백화점, 이 상품권 하나가요. 끝내주는 거죠. 예, 끝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 구조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또, 제조업과의 이제 차이점을 좀 상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제조기업은 어디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느냐? 공장 찍어 돌려야 되죠. 공장 찍어 돌려야 되고, 백화점은 바로 이제 매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채권 뭐 이런 유산세를 통해가지고 계속 현금 보강, 채권도 되고,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재밌어요. 마이너스의 운전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줄 거는 없고, 받을 거는 없고 줄 것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매출 채권이 없다 그랬잖아요. 매출 채권이 없거든요. 매출 채권이 없으니까 이 운전 자본의 대표적인 게 이제 매출 채권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매출 채권에서 그냥 다른 것들 제외하고 바로 그냥 매입 채무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대표적으로 두 개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매출 채권이 거의 없다 그랬죠. 바로 여기 거의 없고 매입 채무는 많아요. 돈 줄 거는 또 많아. 자기들이 상품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돈 받을 때는 바로 받고 3일 만에 카드 결제가 받는다 그랬죠. 줄 때는요. 예를 들어서 납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늦게 준단 말이죠. 요거의 차이 가지고 이 유동성이 보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이너스의 운전 자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품권. 그죠? 방금 말씀해 드렸습니다. 종이만 찍어내면 그죠? 종이만 찍어내면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자금을 조달할 때요. 어떤 거를 이용하냐면 기업어음을 신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어음을 통해 가지고 1년 이하짜리죠. 이걸 통해 가지고 단기 유동성을 보강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기 차입금으로 들어갑니다. 예, 계정으로는요. 자, 매출 채권 이야기 또 나왔네요.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요. 비중이 꽤 높다고 봐야 되죠. 삼성전자도요. 매출 채권 비중이 꽤 높은 10%대 왔다 갔다 10%, 15%, 포스코도 한 7%,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만들려면 이 할인을 우리 깡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실질적인 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 뭐냐면 매출 채권은 돈을 받을 거잖아요. 받을 건데 못 받는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돈을 안 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뭐예요? 대손상각비 이런 것도 있네요. 결국 뭐냐면 제조기업에서는 이 매출 채권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여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용카드 매출이 대부분이니까 3일 있으면 바로바로 들어와요. 바로바로 들어온다. 그리고 자기도 신용카드를 발행하잖아요. 롯데백화점 카드 있죠. 신세계백화점 카드 있죠. 그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자산을 모아가지고 이 ABS라고 그러는데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산 유동하니까 얘네들은 따지고 보니까 매출 채권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짭짤한 장사예요. 이런 장사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어느 그룹이 롯데그룹이 대표적이잖아요. 예, 껌 파는 쪽 소매 라인에서는 이 백화점 이거 안 가지고는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잘 없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렇게 보면. 현금을 그대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재고자산이 공장 같은 건데, 그죠? 아무래도 이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조기업은 있다.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공장만 있어서는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 원재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판매하기 전까지 만들어 놓은 상품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재고자산이 한 15% 정도 차지한단 말이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없어요. 백화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상품들은요, 백화점 거 아니죠?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입점되어 있는 각각의 브랜드, 그 브랜드와 그 회사 거지, 백화점은 그게 자기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은 이 재고자산이라 해봐야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1에서 3%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재고자산이 만약에 쌓여 나간다면 이런 것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백화점 안에 뭐 재고가 많이 쌓인다. 그 누구 거예요? 입점업체가 부담을 가져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입점업체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참 이 백화점이라는 게 할만하네요. 우리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우리도 백화점만 한번 차릴까요? 돈 되는 장사 같은데. 예. 자, 매입 채무죠. 매입 채무. 우리가 돈 줘야 될 거. 어음 등으로 이제 뭐 일반 뭐 어음 이런 것들로 유동성을 조절하는데 백화점들은요. 아까 시장 자기 교섭력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교섭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갑이에요. 완전한 슈퍼 갑이란 말이죠. 슈퍼보다 더 크네. 백화점이니까. 어떡하면 백화점 갑이에요. 그 백화점 갑이다 보니까 돈 주는 거는요. 자기들은 신용카드 해가지고 3일 만에 받아오면서 지급할 때는요. 뭐 한 달 있다 줄게, 뭐 2달 있다 줄게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기간을 가지고 이 유동성을 완전히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기일 연장 등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또, 백화점의 또 큰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백화점에서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법 항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금 흐름표까지 이 세 개의 대표적인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다 보려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요 정도는 봐줘야 돼요. 내가 이거 보면 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정도는 이 정도는 좀 봐줘야지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 내용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꼭 이 정도는 체크를 하자. 제일 먼저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 아까 그랬죠.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유형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유형자산, 형태가 있는 자산이니까 이걸 매장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경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 매장을 이제 유형자산으로 잡는데, 이 통상 있잖아요. 백화점을 보통 뭐 지점을 하나 할 때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한 4천억 정도, 3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할인점은요, 굉장히 싸요. 할인점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할인점은 시내 한가운데 이렇게 제일 비싼 땅 있는 자리에 짓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점은 사실은 백화점보다 훨씬 더 10분의 1 정도 가격에 지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유형자산이 될 것이고요. 재고자산은 역시 뭐 상품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백화점이라고 해서 뭐 입점되어 있는 업체 100% 입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할인점 같은 경우도 들어보셨어요? 우리 PB 상품 이래가지고 자기 브랜드 찍어서 그렇죠. 뭐 롯데인가요? YG렉인가요? 이런 것들 자기 브랜드를 써가지고 하는 거. 그거 자체는 뭐가 되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남는다. 이 미지급금 자체는요, 그대로 뭐 영업부채라고 봐야 돼. 돈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영업부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차익금, 아까 말씀해드렸죠. 대부분의 기업 어음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입 채무. 자, 이게 회전 일수에 대해서 협상력이 굉장히 좋다. 그죠?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나중에 준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얘들은 가능하다 이거죠. 상품권, 아까 상품권은 뭐하고 개정에서는 같은 개념이냐면 수주업의 선수급. 그러니까 건설할 때 있잖아요. 건설했을 때 첫 번째 공사 선수급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역시 이것도 그럼 따지고 보면 뭐예요? 상품권이 많이 팔려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매출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상품권이 1년 중에서 언제 제일 많이 나가는 줄 혹시 아세요? 3분기에요. 제일 많이 나가요. 3분기에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도 있죠. 그리고 또 연말 쇼핑 시즌이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쫙 팔려 나가가지고 그 상품권이 4분기에 매출이 빵 뜬다고요.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는 철저히 뭐가 있다? 계절적인 수요가 있다. 계절적인. 그래서 돈은 3분기에는 상품권까지 땡기고 4분기는 매출 판매 수수료가 땡기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1분기 넘어오면은요. 조금 비수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 부분에서는요. 매출액이 나오는데 매출액은요. 요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요 매출액 개념 한번 잡아 드릴게요. 만약에 이 백화점에서 칠판을 쓸까요? 그냥 할까요? 자, 매출액이 백화점에서 만약에 어떤 백화점의 하나의 매장 내에서요. 1억을 팔았어요. 1억을 하루 팔았거든요. 그러면 그 카드는 여튼 뭐 백화점에서 카드 결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입점되어 있는 가게라고 해가지고 그 입점되어 있는 카드 결제하는 거 아니죠? 백화점이 통째로 다 카드 결제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백화점이 그 안에 매장이 한 군데서 오늘 1억을 팔았으면 백화점의 매출이 오늘 하루 1억이 되느냐? 이렇게 안 잡혀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개념으로 보면 순매출액 개념이에요. 순매출액. 즉 뭐냐면 1억을 팔았지만 여기에서 이 가게로부터 내가 받는 수수료가 40%라면 나의 이 백화점의 매출은 얼마?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팔린 모든 금액들이 전부 다 백화점의 매출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거기서 받는 수수료 부분만 백화점의 매출로 잡힌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매출액은요, 실제 판매된 판매 금액이 아니라 수수료 수익을 매출액으로 잡는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영업이익은 굉장히 높겠죠. 어떤 것들이 없으니까 아까 유형자산도 없고 재고자산도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한 15% 이상, 20%씩 보통 15%로 예사로 가거든요. 제조업보다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손익계산서 부분에서 역시 판매관리비 아닙니까? 판매관리비 하면은 바로 이제 이 소매유통업에서 꽃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 수익에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판관비 관리가 여기에서는 백화점이나 소매유통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서 항상 이번 분기에 판관비를 잘 집행을 했느냐가 이번 분기의 수익이 얼마만큼 됐느냐. 매출은요, 그냥 우리 GDP 성장률만큼 매출이 올라가요. 똑같아요. 그건 뭐 수가 없거든요. GDP 성장률만큼 올라가는데 판관비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들쑥날쑥. 마케팅비가 많이 지출되면 역시 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되겠죠. 수익의 절대적인 중요한 부분이다. 자, 현금 흐름은요, 기본적으로 항상 어느 기업에는 동일합니다. 그죠? 영업적 현금 흐름은요, 항상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반드시 영업적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투자 현금 흐름하고 재무 현금 흐름은요, 사실은 여기에 플러스가 나고, 그 다음에 투자와 재무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나도요. 괜찮아요. 마이너스. 왜냐면, 백화점을 짓기 위해서는 투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현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런 투자 현금 흐름은요, 괜찮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가, 투자나 재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너무 지속되는 거는 또,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유지돼서 마이너스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데, 백화점 같은 소매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는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 이게 계속 마이너스만 나와 있는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제가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영업 투자, 영업 활동 현금 흐름,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좋다 그랬는데, 이 소매 유통기업은 항상 이렇게만 가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리할 때와 투자할 때가 순간적으로 항상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왜 이 모양이 안 나왔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애가 이제 결국 이제 백화점 이런 소매유통 주식들을 이제 판단할 때 어떻게 우리가 좋은 기업이냐, 좀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느냐.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업이 안전한가? 영업현금 흐름 비율이 한 10% 이상일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하고요.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렇죠?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는 이 소매 아까 지금 소매 유통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이 잘 들어오는 기업이라 그랬죠. 현금 흐름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죠. 빠르고 돈이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영업현금 흐름이 나갔다는 것은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될 수가 있고요. 순이자 보상 비율 얼마만큼 이자에 대해서 이익을 만들어내느냐 100% 이상이면 충분히 양호하다. 만약에 100% 이하라면 조금 양호한 부분이 줄어들겠지만 이게 70%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조심해야 되겠죠. 자, 수익성 부분입니다. 영업이익률 나왔네요. 소매 유통기업은 평균적으로 10% 넘어야 돼요. 제조업보다는 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 이상 정도는 충분히 나와줘야지 되고요. 5% 미만으로 뚝 떨어질 경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실적이나 이제 안 좋아지는 부분이고 안에서 입점 업체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런 여러 가지 상품권도 어떻게 돼요? 안 팔리게 되는 거죠. 상품권 여러분들 우리가 신세계나 롯데 뭐 이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상품권 받아가지고 뭐 구두빵 같은 데서 할인하고 팔면 뭐 91%, 92% 이렇게 주는데 구두 상품권 같은 경우는 할인 팍팍팍 되죠.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은 적어도 이제 일반 제조업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8% 이상이면 굉장히 안전하고 좋다 볼 수 있고요. 4% 이하일 경우에는 이때부터는 조금씩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요.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정확하게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라 하더라도 쭉 떨어지고 있는지 또는 5% 미만이지만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항상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요. 얼마가 나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추세로 흘러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같이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효율성의 부분에는요. 유형자산 회전율 부분에서는요. 50% 이상이면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타 이제 매장 증가율 매장은 계속 이제 마트 같은 경우는 매장 증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죠? 근데 백화점은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워낙에 한 번은 지어가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매장이 팍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 뭐 롯데가 진출한다. 이때 매장 증가율이 굉장히 올라가면은 무조건 좋으냐? 아니죠. 매장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경기가 안 좋아. 이럴 경우에는 전체 자기 자본이나 전체 구조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래서 매장을 몇 개 늘려가는데 늘려간다는 계획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 판단하셔야 될 거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만약 2년 전에 매장을 늘린다고 몇 군데를 늘려놨는데 최근에 소매 경기가 별로 안 좋다. 그럼 결국 뭐예요? 이 기업의 실적은 떨어지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꼭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소매 유통기업의 백화점에 대한 내용은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청자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은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끝번호 9005번께서 보내주셨는데요. CTC 바이오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매수 가격이 다시 올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매수 가격이요. 22,500원입니다. 22,500원, 22,500원. 자, 그러면 아마 사신 가격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이제 지난 한 10월 정도 그때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이 한 20% 정도 되네요. 자, CTC 바이오 보면은요. 주가가 앞에 보시면은 정말 이거 2011년에는요. 이거 5,000원 하던 주가 아닙니까? 그죠? 주가 5,000원 하던 주가가 무려 35,000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있다. 주가는 항상 어때요? 실적보다 선반영되었다가 실적이 꺾이면 그때부터 떨어지는데 지금은요.
여러 가지 좀 악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내용은 좋아요. 전반적으로 기업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부분 전혀 없거든요. 비아그라 잘 팔려나가고요. 그 다음에 조류증 치료제, 임상 들어가고. 이거 뭐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요, 버릴 게 없어요. 다만, 이러한 기대감들 전체적인 매출은 좋지만, 주식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꿈을 먹고 살아요. 이익을 먹고 꿈을 먹고 사는데, 그 이익과 꿈을 이 기존의 그 금액의 높은 가격에 산 사람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자, 빨간색이요. 빨간색 막대가 이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출액이 벌써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기업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앞에서 보니까 매출액이 한번 줄어들 때 막대가 하나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막대가 높은 막대로 생겨나야 안 나요? 안 나죠? 막대가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몇 개가 쭉 줄어들고 회복이 되죠. 이거 다 경기 사이클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2012년 2분기, 3분기에 매출액이 줄어들어가면 바로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 이 기업은 일단 지금부터는 매출액이 줄어들면 이익이요. 여기 앞에도 보시면 매출액 줄면 이익과 영업이익이,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매출 요만큼 줄어드는데 이익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확 떨어져 버리죠. 이럴 때 고점에서 이런 걸 보고 매도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차트 보고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시청자분께서 사셨는데, 사신 거는요, 지금 살 타이밍은 사실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매출이 안 돌았었잖아요. 조금 일찍 사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일찍 사서 지금 좀 힘드신 구간인데, 그러면 일단 우리 밸류를 한번, 보면은요, 이 밸류 밴드를 한번 볼게요. 이 지금 나무의 밸류 밴드 차트 CTC 바이오 부분인데요. 지금 오른쪽 이 날개들이요. 오른쪽 날개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간격은 넓은데 우하향하고 있죠. 그러면 당분간 아직도요.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사진 가격이 22,500원인데요. 22,500원까지 기다리기보다는요. 조금은 손실 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1,500원 정도, 21,000원에서 21,500원 올라가면은요, 한번 정리를 했다가 다른 종목으로 한번 또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22,000원까지, 뭐 사신 가격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의 기회 손실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은 21,000원에서 21,500원 정도 된다면 한번 잘라주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장 많이 빠져서 고민이 많으시죠? 네. 네, 근데 괜찮습니다. 아, 자,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이죠? 캠트로닉스고요. 네네네. 비중은 한 15% 되고요. 캠트로닉스, 네, 비중은 15%고요. 얼마에 네. 사셨죠? 2350원이요. 2350원. 아이고,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사신 때는 언제쯤 사셨어요?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방송에서 추천해 주셔서. 예. 그래가지고서. 그러시군요. 15% 정도고요. 어느 게 네. 제일 궁금하실까요? 제가 잘못, 물타기를 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비중이 많아져서. 예. 그래가지고, 언제쯤, 추가 매수할 수가 있나, 그거를 알고 싶어요. 저는요, 일단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요, 추가 매수는요, 손절매 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 말고는 추가 매수 요거는 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은. 향후에 물량을 축소하고 손실을 줄이는 게 낫지, 자꾸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물을 갖다 계속 타다 보면은요, 나중에는요, 정말 여기서 소위 말해서 물려버리거든요. 그래, 주식 투자할 때, 절대 물리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게 바로 개하고 모기하고 주식입니다. 이 세 개는 물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량을 과도하게 이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시세가 안 나는 종목들은 물 타는 거는 일단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수화기 내려놓으시고 계속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캠트로닉스입니다. 이제 일단요, 이 기업
내용적으로 본다면 기대치가 있죠. 이제 태블릿 PC 관련해가지고 싱글라스의 매출, 삼성향 매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고요. 이익 측면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건 뭐 기술적인 측면도 너무 좋아가지고요. 특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신규로 이 OLED 이 슬리밍 수요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좀 기관들에서 좀 나오긴 나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무선 충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내용은 전부 다 좋은데, 딱 하나 문제가 뭐예요? 앞에 우리 CTC 바이오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좋은 내용은 가지고 있지만,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주가는요, 추가적으로 증가의 퍼센트를 먹고 사는데, 이 증가율이 떨어지면 주가는요, 좀 더 가속화되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처음에 캠트로닉스,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먼저 이제 현재의 매출액과 이익 그래프를 보면은요. 현재 매출액 증가폭, 현재까지는 상당히 좀 괜찮은 폭인데요. 주가가 거기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른 부분.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아직까지 큰 흐름에서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큰 이상은 없는데, 그러면, 매출액 증가 속도만 좀 줄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직은 양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지금 내용이 계속 좋다는 거거든요. 딱 문제는 하나밖에 없네요. 주가가 과연 싼가 비싼가? 이거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싼가 비싼가는 거는 어떤 걸 보고 가야 되죠? 네. 바로 이 캠트로닉스의 밸류밴드를 보시면 되겠네요. 밸류밴드를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굉장히 좋네요.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거는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나?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나 봤나 했더만, 그게 아니네요. 좋아요. 이제부터 반등 분명히 나올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물은 타지 마세요. 한 종목이 너무 비중이 많아지는 곤란하니까 물은 타지 마시고, 그대로 보유하세요. 보유하셔가지고, 지금 사신 가격이 2350원인데 그 가격 넘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네요. 축하드립니다. 계속 보유하세요. 보유하시면 반등은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또 시청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 만도 한번 보고 싶어서요. 예, 만도요. 네. 만도를 얼마에 사셨어요? 142,000원. 142,000원요. 비중은 얼마죠? 30%? 30%요. 네네. 예, 30%.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시죠? 그런데 다시 먼저 번에 48,000원 주고 한번 팔아가지고. 네, 예. 다시 살면서 다시 물리는 앞에서. 예. 판단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팔았다가 다시 사셨네요. 예. 네네. 그러면 이 단기적인 전망과 장기적인 전망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라건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네. 수학에 내려놓으시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꽤 좋은 성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꽤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요, 한라그룹 자체가 이제 한라건설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부분들까지 다 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도가 지원하는 부분, 만도의 어떤 유동성이 부족되는 부분은 없을 거니까, 일단 한라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죠? 영업이익 증가율 20% 넘고 배당도 많이 주고, 그리고 지금 이란 쪽에서 매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에요? 중국의 완성차 업체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상태인데, 여튼 주가는요, 좀 높은 가격에 사셨지만, 지금 12만원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충격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만도 문제가 아니라 시장 충격 문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역시 이 그림에 보시면 이익의 증가, 매출액 증가, 견조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대응하실까 이렇게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은요.
지금은요, 올해는요, 만도의 주가가 변화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떨어졌던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인 회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이제부터는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다만, 13만원 정도가 14만원 근처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실 가격은 전혀 아닙니다. 파시지 마시고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14만원 정도 되면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주는 것도 괜찮은데 끊지 마시고 그때부터는요 속도가 굉장히 증강되니까 오히려 그 시점에는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튼 올해는요 주가의 변동폭이 꽤 커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뭐만 좋으면 실적이 조금만 좋으면 주가는 더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께 추천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현대 하이스코. 뭐, 어떤 기업인지 잘 아시죠? 강관, 이제 해외 연령 코일, 센터 및 자원 개발 운영인데. 원래 이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였냐면, 최근에, 현대 하이스코의 이 냉연 강판 설비 자체가요, 어디로 넘어갔냐면, 분할해서, 현대 제철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냉연 강판 설비 같은 경우에는요, 내연 강판은 이 현대 하이스코가 이때까지 잘 돈 벌어먹고 있는 끊임없이 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캐시카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짜배기가 넘어가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현대 하이스코가 이거 되겠나? 라는 이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현대 이 자동차의 모태가 4개가 있는데요. 그게 현대제철, 현대 하이스코, 그리고 과거에는요, 현대전공,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이 4개였어요. 그 4개에서 그대로 상존해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거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가만, 그냥 좋은 거 떼주고, 너네들은 가면 여기서 이제 굶어 죽어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걸 떼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해외 가공센터가 이제 증설이 된다는 겁니다. 증설되고요. 그리고 차량 부품의 매출 증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냉연 강판 설비가 이전되었다고 해서 뭐 향후 상승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숙제를 남겨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역시 현대하이스코의 매출액이 자, 하나, 둘, 셋, 5분기 정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줄었죠. 매출액이 줄었는데, 이제 저 설비까지 빠졌으니까 매출액이 준단 말이죠. 그런데, 매출액이 주는 가운데도 제일 끝에 보시면 이익이 어떻게 됐어요? 이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매출액이 이 해외, 공장 증설, 센터, 어떤 강한 매출액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매출액이 조금만 줄면 이익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착안하면 지금 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매수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은요. 이 밸류상으로 보면 너무 좋죠. 어때요? 오른쪽 라인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상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하단 부분을 순간적으로 찍어줬으니까 이 얼마나 기분 좋은 가격이 왔다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현대하이스코 지금 보면 이 그래프 보면 그냥 우상향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요. 관심 있게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 41,500원, 1차 목표가 5만원, 손절매가 35,000원입니다. 매수 가격은 41,500원, 그리고 목표 가격 한 2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현대 하이스코로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장세 너무 힘들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때는 여유를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